뭔가 잘못하면은 뭐 가문의 망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병적인 수준까지 간 거죠. 저는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약점 잡힌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서 제가 말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취약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보다듬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성립을 하려면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신과 의사시고요.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두드러지는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조언과 통찰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일대 나종호 정신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현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좀 미국도 자주 오가시면서 네. 좀 뭐 환자들 혹은 삶의 경험들을 글로 좀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와서 네, 제목이 아주 독특해요.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네, 책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어떤 책입니까? 네.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제가 과거의 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세바시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있을 때 서로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책이 약간 환자들 이야기고 그렇죠. 또 조금 더 무거운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약간은 좀 가볍을 수도 있고 좀 더 개인한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책에 교수님의 어떤 고백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좀 읽어본 바로는 네. 엄청 불안하셨어요. 그죠? 불안감이 아주 충만한 그런 그렇죠. 청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우선 네. 이 불안, 정신과 교수님이니까 음. 이 불안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까? 불안은 일단 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불안 자체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예 없어서는 그쵸.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불안하지 않다면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열심히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숙제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이 없게 된다면은 열심히 안 할 수도 그걸 제때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필요하다고 불안의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 삶을 좀 이끌어 나가게 네,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도할 경우에 그래서 아까 저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그 약간 병적인 수준까지 간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날. 처음 내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었던 때가 제가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니까 24 정도 됐을 때였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평소에 뭐 운동하거나 이럴 때 수준을 넘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내밀한 고백도 있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그때 네. 나는 네. 우리 교수님이었고 그렇죠. 또 독자는 또 그게 나로 그쵸. 네. 생각해서 읽으시면 되는 건데 네. 근데 교수님은 뭐 사실은 뭐 최고 엘리트신데 뭐가 그렇게 불안했습니까? 24살 때 그때 생각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다니면서 그냥 누구나 불안은 하잖아요. 사실 불안장애는 뭐 정신질환하는 우울증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불안장애는 더 흔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한 30%는 진짜? 네,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한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연구 결과로. 그래서 그만큼 흔하고요.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때 네. 정확히 그럼 24살 때 네. 그 서울대 네. 심리학과에서 심리학과에서 그런데 사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저한테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그 압박이 좀 컸고 뭔가 복학을 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좀 열심히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되게 크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좀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좀 놀고 막 이랬다면 이제 갔다 와서는 복학해서는 정신 차리잖아요. 그렇죠. 다들. 근데 정신을 좀 너무 심하게 차렸나 싶을 그랬군요. 정도로 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래서 그날도 도서관에서 정말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불안이 느껴지고 내가 내 심장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불안 장애 정도. 그 당시를 이제 제가 회상해서 진단을 해보면 네, 범불안 장애라고 해서 불안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불안하셨던 건가요? 회상해 보면 그 네, 뒤에 어떤 스토리들이 펼쳐졌길래 네. 불안하셨는지 잠깐. 뭐 사실 모든 질환, 뭐 우울증도 명확한 사건들이 있어서 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 장애도 마찬가지로 꼭 어떤 실체가 있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유학을 준비할 때였는데 유학을 준비하고. 네, 원래 박사 과정으로 임상심리 박사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불확실하고 근데 갔다 와서 뭔가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스스로를 몰아붙이니까 잠도 좀 덜 자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긴 뭐 교수님만의 그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청년들도 네. 뭐 저도 회상해 보면 그 나이 네. 때 네, 그런 어떤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때문에 조금 네.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요즘 청년은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사회 경제적인 그런 분위기도 불확실성이 훨씬 그렇죠. 커졌고 네. 또 청년들한테 갈수록 스트레스가 좀 커지는 현실들이 있고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은 저희 때는 대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뭘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아예 취업을 준비하고 뭐 고시를 준비하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트레드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트레드밀이 돌아가는 속도 자체도 빨라진 것 같은데 거기에 올라가는 시점도 빨라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올라갔다가 대학교 때 들어가면 잠깐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군대 갔다 오거나 맞아요. 뭐 졸업할 때쯤 되면 여성분들은 뭐 그때부터 다시 뛰었다면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정말 쉴 틈 없이 달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사회가 초고속 트레드밀 네. 같다라고 우리 전 최근 세바시 강연에서도 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 트레드밀 같다라고 비유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네. 우리 사회의 가장 뭐랄까 병리적인 아니, 상황은 뭘까요? 이게? 글쎄요, 사실 뭐 병리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저는 전에 세바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원동력이었잖아요. 사실 그 빨리빨리. 제가 최근에 보스턴에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이제 한류 전시회를 했어요. 거기 현대미술관에서 보스턴 현대미술관에서. 한류 전시회. 네, 아예 그냥 거기에서 한류를 위해서 한 섹션을 이제 한 층을 이렇게 아예 그걸로 꾸민 건데 거기에 첫 소개가 이제 한국의 뭐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 혹은 그걸 그렇겠죠. 보여주면서 그 원인이 빨리빨리 컬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 빨리빨리가 이제 하나의 영어로 개념으로. 빨리, 네, PP 막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게 한 10년 전인데 그 사이에도 제가 체감할 정도로 한국이 너무 진짜 위상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원동력이 되었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트레드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트레드밀에서 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아까 불안장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저한테 가했던 약간 무언의 압박,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압박이 원인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혹시나 저랑 비슷하게 트레드밀에 떨어졌거나 떨어질 것 같은 젊은이들 또 그런 청년들한테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드밀에서 내려와 있어도 괜찮다. 근데 이런 일단은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잘 보다듬어 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떨어지면 낙오가 되는데 잠깐 내려와서 쉬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약간 우리가 무책임한 거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바시 처음에 찍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약점 잡힌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서 제가 말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괜찮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들이 성립을 하려면 취약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보다듬어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면 교수님 스스로의 말을 잘 안 들으셨나요? 제 말은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외면을 한다. 그냥 있는 건 아는데 어. 약간 구석에 묻어두고 싶고 뭐 계속 괜찮아. 가고 싶은 이게 더 바쁘잖아.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두려웠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컸던 것 같고 내가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알면 누군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이런 정신질환이나 뭐 병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교수님은 이게 약간 우울로 네. 넘어가는 경험은 없었습니까? 그런 시점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은 저를 늘 괴롭혔던 것이었고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적응장애라 그래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우울감을 동반한 증상들이 왔었고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진짜 만약에 눈 감고 눈 떴을 때 새로운 곳이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었고 그때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병동 실습 돌면서 내가 자꾸 남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섞이다 보니까 좀 우울까지 갔었죠. 네. 그럼 딱 그런 순간에는 네.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0점에서 100점으로 했을 때 나의 지금 기분이 어느 정도이고 뭐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대부분 이게 한두 개쯤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렇죠. 이게 나한테 진짜 문제인가는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정신질환의 이제 가장 큰 어떤 척도, 가장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는 이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 그래서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예를 들면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된다라든가 집중이 안 돼서 회사에서 일을 못 마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 쉬운 그런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 일기라든가 스스로의 감정을 계속 읽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어느 사회다 그런 교육이 충분한 사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나. 네. 사실 지금 이제 미국도 조금씩 변해서 지금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부터 그런 자기 감정 읽기라든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 없잖아요. 저는 평생 세바시에서 제일 많이 교육받은 것 같아요. 아니, 세바시는 정말 좋은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 감정을 읽는 연습들을 좀 하면서 그것도 결국에는 느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감정 읽는 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감정을 좀 물어봐주고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뭐 어떤 불안과 우울, 네. 정신적 건강의 어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취약성은 뭘 얘기하며 또 네. 이걸 드러내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 PD님도 이제 친구들이랑 정말 가깝다고 느꼈던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를 불러내서 자기의 힘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내가 뭐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대학교 때 뭐 나이 들어서 보면 막 실현당하고 술 먹으면서 펑펑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럴 때 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취약성이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성 자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약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상처받을 수 쉬운 성질을 우리가 취약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문화에 대해서 계속 격려해주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그런 자애로운 시선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 더 그런 취약성을 나누는 경험들을 했을 때 더 가까워지고 또 결속력이 높아지고 또 리더들도 그런 취약성을
막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들어주는 리더가 있을 때 그 조직에 더 빛을 발하고 생산성도 오히려 높아지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제가 최근에 본 설문조사에서 놀란 게 이케아에서 한 설문조사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때가 언제냐를 물어봤어요. 이케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가구회사다 보니까 어떤 뭐 집에서 어떨 때 제일 행복하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가족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유독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그걸 듣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안 친하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나 자신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서.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자체가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사람들이 항상 좀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취약성을 약간 억압하는 사회인 그렇죠. 것 같아요. 드러내면 안 되는 것 같은. 약점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오롯이 즐거운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좀 취약성을 서로 그렇군요.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거는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상대가 있어서 이제 그쵸. 나를 네. 좀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관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서로 더 연결이 연결이 되고. 서로 더 공감을 하기가 쉽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는 정말 뭐랄까 유교 전통에서 뭐 약간 체면 문화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여기 근현대 들어오면서 막 경쟁 문화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샘 리처드라고 펜스테이트 네. 사각학 교수님이 봤어요. 네. 한국 유학생과 이제 네. 미국 유학생을 비교한 그 영상이 굉장히 인기인데 거기서는 별것도 아닌 걸 미국 학생은 막 잘하는 거라고 자랑하고 맞아요. 엄청나게 잘하는 우리 한국 학생은 막 못한다고. 네. 소위 우린 겸손인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인들은 취약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가 네. 부정적인 건 굉장히 이것도 못하고 나가 별거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네네. 좀 다른 얘기인가요? 결국에는 근원은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체면 문화라든가 사실 이게 뭐 제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아시아계 미국인들한테서 많이 나타난 특성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하는 지적도 전반적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을 왜 이렇게 자기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없게 하느냐 이런 선입견 자체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어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때 사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뭔가 잘못하면은 뭐 가문의 망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가혹하게 작은 실수지만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성을 더 드러내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나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댄다. 그렇죠. 나대지 마라.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되게 칭찬받지 않나요? 이런 거. 미국은 안 나대면 약간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10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칭찬을 받는다거나 누가 그랬을 때 그냥 당당하면 되는데 자꾸 막 움츠러들고 그죠, 막 나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는데 듣는데도 내가 괜히 낯뜨겁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대는데 나댄다는 표현 걸 들은 아이들은 더 나대지 않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은 결국에는 제 책에도 썼지만 좀 활동적인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대는 아이들도 있고 나대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마치 한 가지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나대면 경향성이- 나쁜 그쵸. 것만 있는 거죠. 겸손하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가치관도 다양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나종호 교수님의 세계관 속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은 네. 적극성도 있고 자기 취약성도 좀 드러내고 네. 이런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사실 그 두 가지는 저는 따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세화시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드웨인 존슨이라고 그렇죠. 치면 아주 뭐 근육에 이 사람은 뭐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활발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나대는 사람이죠. 네, 나대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의 약한 모습을 한껏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살면서 3번의 우울증을 경험했는데 자기는 뭐 3번째 될 때까지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겠네요. 해요. 네, 네. 우리는 뭐 내가
강한 어떤 측면 혹은 역량이 있으면 난 계속 이 이미지로 보여줘야 하는 그렇죠. 강박이 있어서 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감추고 네. 뭐 이런 게 약간 보편적인 네. 측면인데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약함도 드러내는 게 네. 더 건강한 네. 우리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저도 이유가 좋아하는데 저는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게 이 선수가 너무 멋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 캡틴이고 그런데 너무 잘 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를 얘기할 때 인터뷰에서 한번 봤는데 스스로를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뭐 리더상이라든가 캡틴의 모습은 약간 과묵하고 좀 그렇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감정 표현도 안 하고. 근데 그거에 반대를 보여주면서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고 충분히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희 세대는 지금 세대는 모르겠는데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들으면서 그런, 자랐잖아요. 근데 잘 울어도 멋있을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교수님은 그 어쨌든 유학을 하신 건데 네. 한국인으로 봐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약간 아이성 내향적인 네. 유학 생활 어떠셨어요? 그 어떤 대학 생활을 하는 게?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양성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스스로 내향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뭐 단점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저처럼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살면서 제 책도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또 좀 뭐 내향적이어서 더 잘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에서 가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도움 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담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는 덕분에 굉장히 순탄하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의 먼저 선의로 할 수 있었던 한국 대학 생활보다는 훨씬 어렵잖아요. 미국 유학 생활이라는 그렇죠. 게. 저는 근데 대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석사 과정을 잠깐 밟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수련의 그러니까 과정. 조금 다르긴 했는데 물론 근데 수련 과정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죠. 예, 왜냐면 그때 막 대학 때 막 그 도서관에서 느꼈던 큰 불안 그렇죠. 그런 건 없었나요? 조금 계속 유지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의 환경이 변화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변화를 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 불안은 계속 당연히 지속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니까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잠도 못 자고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경험한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고 좀 도움을 청하는 것에 그런 순기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신분석이라든가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내 마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레지던트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집단 상담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저희 동기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도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1시간씩 뭐 그 주에 힘들었던 일들 아니면 뭐 나누고 서로.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취약성을 나누는 과정들이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굉장한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왠지 아무런 불안감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인생에 고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눈물도 흘리고 같이 막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구나 이런 되게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떤 그 이제 미국의 회사들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들은 그런 모임들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편한 우리 직장 동료들끼리 나만 알고 있는 창피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더 연결되는 느낌을 받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일종의 뭐 자기 공감, 타인 공감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일 텐데 이 책의 부제도 자기 공감 수업이라는 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기 공감이 어떤 개념인가요? 사실 자기 공감이라는 개념은 저는 뭐 학문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부제로 썼던 것은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타인한테도 가혹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내 자신한테는 더 엄격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실수가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남의 잘못일 수도 있고 환경의 탓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책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 환자분들한테서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신한테도 좀 관대하고 이렇게 타인한테도 관대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먼저 읽어줌으로써 타인의 마음도 읽어줄 수 있고 제가 항상 공감은 강조하는데 공감은 우리가 흔히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나의 상태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인데 거기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자기 공감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네. 어색하고 네. 이게 막상 하려니까 낯설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자기 공감을 한다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감정을 읽는 연습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읽는 연습.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추상적으로 들으면 뭐 그거 누가 못해 이러는데 맞아요. 자기 감정을 자기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기를 쓰듯이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점수는 몇 점,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막 그러잖아요. 뭐 오늘 흐림 맑음 뭐 이런 것처럼 내 기분도 뭐 좋음, 우울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 시작하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어떨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것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서 그것들에 미리 대응을 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일기처럼 써나가면서 이름 지어주는 과정이 결국에는 나 자신의 감정을 읽는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수월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질 네. 것 같긴 한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랄까 네.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간다고 그럴까? 맞아요. 네. 그냥 괜찮아지겠지라는 네. 마음으로. 네. 우리가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자기 자신의 상태에 자기 대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각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같아요. 약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어, 나도 네. 충분히 음. 내 정신 건강이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거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는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네. 뭐 이런 그럴 생각을 수 있죠. 네. 약간 감정의 동요도 적고. 네. 하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네. 건강이 나빠지듯 음. 육체의 건강이 나빠지듯 마음의 건강도 나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약간 긴장감,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감정 일기를 쓴다든가 그래야만 하는 건지. 뭐 경각심이나 긴장감을 가지고 쓰실 필요는 없고 일기를 쓰실 때처럼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일상처럼 우리가 항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리 긴장을 한다고 이게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각심이나 긴장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습관처럼 약간 취미처럼. 아니 건강이 나빠져야 또 헬스클럽 끊고 그렇죠. 작정하고 막 그렇죠. 운동하고 그러듯이 네. 그 마음 건강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게 그쵸. 보통 그쵸. 이 인간 살아.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이제 PD님 같은 경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 농구를 좋아하시는데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농구를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져. 이러면 뭔가 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그걸 대해서 캐치해야 좀 되는. 예민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내가 나랑 다른데 이런 느낌이 예를 들면 내가 잠을 워낙 잘 자는 사람인데 갑자기 잠을 잘 못 자요.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원래 맛집 댁에 가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입맛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약간 항상 슬퍼야 되고 막 눈물 나고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증상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평소랑 다른 게 있다면 이게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혹시 나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인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런 뭐 우울증의 증상은 이런 것들이다, 불안장애 증상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거 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중에 그냥 살다가 그때 들었던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을 갈 수가 있는 건데 감기처럼 뭐 목이 간지럽다거나 이런 것처럼. 근데 아예 모르면 사실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좀 키우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마음 리터러시 교육이 그렇죠. 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한 이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는 만큼 이제 자기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세바시에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되게 소명을 갖고 있으신 거. 왜냐하면 네, 세바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출연함으로써 네. 정신 건강이 막 이렇게 좋아지면 네. 그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낙인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문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못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긴 네, 한데 사회적 낙인 때문에. 그래도 이제 되게 저희로서는 되게 고맙게도 네,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세바시에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저는 뭐 이런 게 교육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맞아요. 돼서. 네, 네. 너무 세바시가 예. 딱 좋은 예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네. 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네. 우리 5월에 그 마인드 SOS의 네. 어떤 캠페인 일환으로 네. 우리 세바시 강연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후로 마인드 SO라는 그 캠페인은 어떻게 좀 네. 갈까요?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고 mindsos.org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려는 게 목적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OECD에서 자살률 1위에 너무 익숙해진 사실이지만 정말 너무 슬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번에 저 왔을 때도 한번 모이기로 했고요. 이제 당장 9월 달부터는 그 자살 유가족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말에 전국적으로 걷기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또 그걸 넘어서 이제 10월 달에는 또 정신보건의 날이 있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기념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일단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만일 내가 그때 내 얘기를 들어줬더라면 네. 이 책 우리 나중호 교수님의 새 책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 우리 교수님 24살 때처럼 불안해하고 네. 혹은 거기서 더 나가서 약간 우울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울증을 나쁜 녀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너 혼자다. 너 빼고 다 행복하다. 네가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이런 세뇌를 시키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도움을 청했으면 도와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결국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내가 친구 그때 결국 부모님 외에는 말을 거의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움을 뭐 주변에 가까운 친구라든가 아니면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청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변에서 최희종 작가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이 그런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뭐 자살생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면 같이 손을 잡고 전문가들을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취약성을 받아주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취약성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야 이제 그것을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고 도움이 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으니 네. 여러분 오늘 그 나정호 교수님의 이야기 들으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의 취약성을 고백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제가 책을 쓰면서 아무래도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은 사실 개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에 소구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뭐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도움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취약성을 받아주는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트레드밀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SOS의 그런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잘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바 씨도 뭐 나정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뒷배에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있고요. 오늘 그 나정호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또 우리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 조언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수님 새 책 여러분들에게 이 새 책을 통해서 또 위로와 희망이 좀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네.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네. 세바 씨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자, 오늘 나정호 교수님 모시고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세바 씨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였고요. 나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